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3월 첫 번째 주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실지 저 역시 궁금한데요.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악재가 올해 주식시장에 찾아왔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를 말하는 건데요. 유가도 상승을 하고 원자재값 오르고 여기저기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지표를 찾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셨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무구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러시아가 이 사태가 금방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반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방사능 뭐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 뭐 일부에서는 핵전쟁하는 거 아니야라는 과한 조금 우려 섞인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주식시장의 영향은 좀 어떤가요? 뭐 전쟁 항상 불확실성 지속될 테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양상 분석하지 말자. 선생님 지금 유가도 날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막 팜유 관련해서 오늘 또 조비 같은 거 급등하고 시장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 양상을 분석하지 말아요? 전쟁이 더 심해지고 하면은 예측 거기 영향이 있을 텐데. 불가능하니까. 좋은 얘기 했네. 그러니까 유가는 엑스모빌 갖고 싸우고, 네. 미국은 이제는 테슬라만 갖고 싸우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이거 노이즈 플러스제로 나왔다 마이너스제로 나왔다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쟁 양상이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관련돼 갖고 우리가 요새 물류 관련해 갖고 오늘 그래서 그쪽 관련돼 우리의 주도주는 완전히 급등한 거 HM에. 그래서 오히려 급등할 때 때리고 다음 타자 뭘까? 오히려 그거는 전 예측을 못할 것 같아. 전쟁. 그 대신 뭐 한 6개월 지나면 누가 이기든 끝나겠지. 우리는 한 5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양상이 근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 같고 전쟁은 나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국민의 저항이 심하니까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아주 치열한 공격을 못하는 것도 타격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이게 갖다 대기해서 전면전이 아니라 포위전. 포위전하면 이거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살상하는 거야. 그 전쟁의 양상이 난 제일 끔찍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뭘 봐야 될 것 같냐면 이제는 금융 전쟁. 스위프트 같은 걸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 무기적인 부분을 떠나서 금융 쪽으로 확산이 될 거다. 아니 이미 갖고 있고 금융전쟁은. 그 금융전쟁 속에서 편먹기 게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대륙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란, 북한, 시리아 뭐 몇 개지 짝짝꿍. 근데 이게 다 대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틈새를 이용해서 루브라 가치들 완전히 폭락할 테니까 지금 내 1세대 선배님 중에 몇 사람은 루브라 채권 줍줍하러 그쪽 관련해 갖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짐 소로주도 간대. 짐 소로주도 그 루브라 국채 사러 간대요? 사러 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자기가 이제 날릴 돈을 투자하는 거야. 정크펀드 투자 전략처럼. 그렇지. 근데 100에서 70% 날려도 30%가 날린 돈을 더 극복하는 떼돈을 벌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돈 번 사람들, 채권쟁이들, 루브라 채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는 완전히 깡통 난다 막 이러잖아. 근데 다른 사이즈의 사람들은 그쪽을 계속 그냥 또 투자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좀 시장하고 반대되는 리스크 위험을 오히려 사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 역시도 러시아 ETF를 오히려 좀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MSCI EM 그거 관련해서
러시아 주요 지수를 추정하는 ETF 매수가 굉장히 높았대요. 아이셰어스 MSCI 러시아 ETF, 바네크 러시아 ETF, 디렉션 데일리 러시아 두 배 ETF 이게 각각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순 매수 규모로는 각각 16위, 27위, 36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매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난 미국 거 안 하고 우리 한국 투신 킨덱스에다 반토막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거기로 지금 얘기 가려고 했는데 음. 아니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회사는 킨덱스 러시아 이거 지금 기사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뭐 깡통될 수 있다,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뭐 웃기는 소리고. 0.00001 적용하면 사실상 빵원인데 이거 그러니까. 완전 투자 날린다. 그게 이제 언론의 그 선정성이고 나는 ETF 상장 폐지되는 건 지금까지 하면서 못 봤어. 근데 선생님 아이셰어스 MSCI 러시아 ETF가 2월 28일 상장 폐지 결정됐어요. 됐는데 우리 킨덱스 그 구조 보면 달라. 뭐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벤치마킹 그 기초 상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국 투신이 어떻게 하면 거래 정지시킬 거고 시간 끌 거고 그 다음에 저 상황 보면서 나중에 뭔가 할 그런 스타일로 갈 거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크펀드 투자 전략 같은 거 이제 뭐 누가 간단히 얘기해서 구속되거나 이렇게 역발상 전략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돈을 딱 나는 떡 정해. 요번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세 번 나눠서 사. 그건 냅둬. 그러면 재수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성공하면 엄청난 거고. 이런 게임이거든. 재수 없어서 없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게임이 그런 전략이야. 정크펀드 전략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대신 리스크도 그만큼 큰.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큼 집어넣는 거야. 마찬가지 똑같이 요번에 그 광주구 무너진 거. HDC 현대산업개발. 15,000원부터 1,000원 단위당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간 거 오늘 다 때렸어. 단기적으로 아니면 완전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갑자기 13,500원짜리가 오늘 18,000원까지 가더라고. 이게 해결된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딴지 계속 걸 거라고. 그러니까 13,000 갈 때는 얘도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게끔 뭔가 요새 재난 그런 게 해서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도 주가는 급락했다 V자 나오잖아. 그럴 때는 또 다시 급락을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천 원 더 보이는 거 그냥 때리고 이제 다른 또 전략 세우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분할 매수해서 어느 목표 오면 치고 빠지는. 근데 어떤 거는 생각보다 1개월 되고 어떤 건 3개월 되고 어떤 건 6개월 되고 막. 근데 러시아 쪽은 나는 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온 거고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좀 움직이니까 길게 봐야 된다. 저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러시아 상황이요? 러시아 상황이 우리 한국 투자 신탁에는 무슨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으로 끊는 작업을 할 것 같고 오히려 문제되는 게 미국이나 그 동구권은 철저하게 죽이는 것 같거든. 그쪽, 그러니까 그 미국 그 해외 그 앵글로색슨계들이 그 상품 만든 거는 MSCI 제거시키고 금융으로 제재하고 막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게 채권으로 돼 있는지 특히 러시아 쪽은 종목으로 돼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수의 선물로 돼 있을 거라고. 뭐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일부 또 상장 폐지시키는 그러니까 상품을. 근데 어떤 거는 그 구성 성분을 바꿀 수가 있어. 우리가 ETF 구성 성분을 했는데 그 구성 성분의 종목이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그 상장 폐지를 빵으로 만들고 다른 종목 편입시키면서 그 지수 운영시키거든.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이 나오지. 그럼 손실 확정 처리하고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 종목만. 그 종목만? 어. 그럼 일단 거기에 편입된 금액만큼은 손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ETF 전체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급락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거의 반토막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상황이 나올 때까지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볼래. 그럼 선생님 지금 이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선생님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뭘 대응해? 잊어버리지. 더 안 사고? 완전 안 사. 못 타서 내가 한 금액만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려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전쟁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대응할래.
이건 뭐 정권 펀드 전략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루브라 채권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정크로 간다고 그랬는데 뭔가 또 루브라 채권은 좀 풀어주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왜 유럽 채권에 대해서는 풀어줄까요? 그거 정크하면 유럽 은행들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은 주되 자기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유럽이? 러시아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나 앵글로 영국은 부채질하고 있고 망가져라. 그 망가질수록 지네들의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그 무거운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급등한 원인도 러시아잖아.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뒤에 지금 현재 미국의 군수업체 그 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수일가스 얘네들이 이제 독일 보고 이제 우리 거 써. 방산에서. 방산도 그렇고 지금 독일이 탱크가 몇 대인 줄 아냐? 글쎄요. 그 나라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30대? 에이씨 나라 하나가 7,800대래. 우크라이나가 몇 대? 100대? 3,000대. 3천.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많네요. 구소련 때 남겨놓은 거. 러시아는 15,000대. 그런데 우크라이나 거는 구형. 옛날 거. 잽이야. 그러니까 신형 하나당 3개 이렇게 잽이 안 되는 것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탱크를 팔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 박수 막 이렇게 지금 그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거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살 여력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너 이 상황 봤지? 아니 그러니까 다음 타자 헝가리. 대만은 중국이 다음 타자라니까 이제 요번에 오늘 시진핑이 사진 나 올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사진 넘어오는 거 봤는데 마스크를 안 하셨다.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했는데 본인만 마스크 안 하고 전일 따라갔어. 참. 다른 사람들 다 했으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 이거겠지. 아니 그게 이 지도자급이 그런 이벤트 그런 쇼를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뭔가 그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시그널이구나. 시그널을 준단 말이야. 사실 마스크를 써라면 본인이 쓰고 나서 그거를 보여줄 텐데 내가 안 썼다는 거는 이제 풀 가능성이 풀겠다. 있다. 아니 그건 풀어 이제. 그건 그 확정으로 푼다는 걸 사인을 준 거고 두 번째로는 성장의 정책을 이제 우리도 대만이야.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대만을 우리 복속시키는데 준비를 하겠다고 군사적인 그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시켜.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군함 보내갖고 대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똥줄 타겠지. 왜냐하면 경제적 에너지로 실질적으로 대만을 그때 지배한 게 그 일본이거든. 그러다가 져서 이제 그러니까 대만 대만 이렇게 보면 다 일본색 비슷해. 들여다보면 대만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대만이 이제 똥줄 탈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을 그렇게 우크라이나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대만이 뭔가 그럼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게 이번 전인대 같아.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군함에서 뭔가 또 방어를 해주는데 문제는 대만이 이제 미국 하여금 막 군수물 이런 거 사게끔 막 이제 또 세일즈 할 것 같은 얘기. 그거를 사는 순간에 또 엄청난 노이즈 이제 다음 얘네들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신냉전의 체계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스톱하느냐가 나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난 것 같고 대만이 이제 대만. 아니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은 다 원자재 다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만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제일 피해를 받을 업종과 그래도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대만이 보면 나는 피해 받을 종목은 없는 것 같아. 수혜는? 삼성전자. 저도 반도체 때문에 TSMC.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피해는 대만하고 우리가 오히려 교류가 많지 않죠.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대만을 배신했어 버렸어. 옛날에. 그리고 중국에 중국하고 붙었어. 교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대만이 우리 제일 싫어해요. 싫어해. 맞아. 우리가 배신했어. 대만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비슷한 처지야 했다 갑자기 중국이 90년대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중국 새로운 시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갔죠. 뒤통수 때려갖고 걔네들이 억하심정이 많아. 그래서 그냥 그 대만이 그런 노이즈가 되면 이 시스템만 삼성전자가 치고 혜택을 받을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우리가 러시아 사태로 좀 돌아가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위안화가 급등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요. 근데 왜 위안화가 급등을 해요? 나- 안전자산 서로 심리라고 하면은 달러 아니면은 뭐 금, 뭐 옛날에는 엔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사실 국제적으로 결제되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10%도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위안화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한번 생각해봐. 뒷면? 뒷면. 시진핑 꽁짝꽁짝? 지금 미국도 금융 제재하고 막 하고 스위프트하지만 그걸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진정한 그 러시아 국가 자체를 봉쇄를 못해. 왜? 위안화 때문에. 왜요? 아니 그러면 달러 결제를 막았지만 위안화는 되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이 먹거리나 뭐나 무슨 원자재나 이런 거를 다 위안화 결제로 러시아 걸 다 사줘. 중국이 일단 필요할 뭐 석유든 뭐 다. 그러면 그게 다 위안화 결제 사이즈가 커져. 그럼 두 나라 간의 결제 규모가 엄청나잖아. 그거를 갖고서 전 세계로 또 뿌려. 그럼 물류 뿌려. 그러면 어디로 뿌려? 그러니까 중국마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렇게 막은다만 보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야? 철도 따라서 지네들이 점령한 가다에서 동남아 쪽으로 돌려갖고 CPTPP로 돌려버리면 쿠션 돌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이 제재해서 딱 했는데 이 물건이 우리 지네들 거 이렇게 이게 쿠션 돌리 게임이니까.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약간 하지만 확 졸리지는 않는다. 지네 그러면 더 위안화가 확 커지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결제 수단으로 부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또 요때다 하고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가장 골치 아프거든. 왜냐하면 독일은 이 겨울에 우리 독일 국민들 자국민들 얼어 죽일 일이 있어. 그러니까 노스트림 그 2는 막지만 원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네. 원은 계속 받고 있어. 근데 거기에 결제가 이제 은행에서 루브라 결제나 달러 결제, 근데 루브라 결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제재되죠. 그럼 독일 은행 망가지잖아. 그럼 위안화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쿠션 돌리는 게 위안화니까 유럽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위안화를 자꾸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화가 더 사이즈가 커져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위안화를 더 키우면은 이게 그 달러 패권에서 위안화를 기회를 주는 꼴이 되거든. 그러면 이 위상이 딱 되지. 그러면 IMF SDR에 위안화도 들어가자. 여러 가지 규모를 더 높이자.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의 사이즈들이 엄청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위안화는 추가적인 강세. 금리 인하하고 막 근데 더 강세. 또 계속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또 중국 내부적으로 위안화로 또 바꾸는 수요가 넘쳐나면서 또 위안화가 강세 현상에 좀 영향을 또 주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인데 오늘 오후장에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돌려봤잖아. 동남아가 무지강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고가 내려고 그래. 제 지인이 베트남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할 때 베트남 경기가 훨씬 낫고 한국이 더 안 좋대. 주가 보면은 장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봤더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권은 주식이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전쟁 수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응? 왜죠? 왜 동남아권은 잘 가요? 그러니까 동남아권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그 운영 펀드나 이런 쪽이 있다면 숏을 홍콩 H 우리나라를 때려버리는 거야.
왜 우린 거기다 꼈지? 비중이 제일 크고 숏을 걸고 다른 거 롱할 때 얘를 삼성전자, 엔솔 이런 걸 숏치고 홍콩이 약간 중간 거점이면 앵글로 섹슨계 영국이 지배했잖아.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금융 그 HSBC라든지 이 영국계와 연동된 비즈니스 툴이 많아. 그 사람들이 프라임 브로커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펀드가 있으면 돈을 꽂아. 그래서 내가 옛날 우리가 SK 글로벌 사태 나올 때도 JP 모건이 우리가 코리아 펀드 하나 예를 들어서 1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뭐 5조를 꽂고 막 이래갖고 6조짜리 갖고 운영하고 막 이러잖아. 프라임 브로커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할 때 그거부터 먼저 빼는 거지. 그러니까 홍콩 쪽이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또 딱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죽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특이성 때문에 이용당하기 쉬운 거니까. 특이성도 있지만 시가 1등부터 10등을 공격하니까 뭐 순서대로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EWY를 매도하거나 ETF를 매도하면 순서대로 나갈 거 아니야. 3위에 이 삼성전자가 나갈 거고 EWY는 전체에서 거의 30%가 되는데 EWY 블랙록이 오늘 100억 매도 그럼 30억 삼성전자 매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뭐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는 이 지금 현재 엔솔이 그 다음날 편입되잖아. 지금 두 개를 다 저점을 만들고 있어. 1월 27일 날 엔솔 고점 59만 8천 원, 삼성전자 저점 7만 3천 원. 요게 2월 28일 날이 둘 다 40만 원, 7만 1천 원. 그러면 엔솔 딱 그때 삼성전자 어떻게 됐나? 7만 1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7만 1천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놓고 보면 나는 7만 원대는 지지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1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편입도 있지만 그 9일 이후로 MSCI EM에서 러시아가 퇴출되면 패시브 자금이 또 자연스럽게 또 들어오니까 우리 시장에 그 순서대로 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온다 그러는데 진짜 들어오는 걸 봐야지. 그래도 우리 안 들어오고 다른 저 인도나 다른 데 들어가면 어떡해. 그거 운영하는 자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패시브에서는 일반 비율로 가지만 액티브는 펀드맨 나 한국 안 들어가. 다른 거 들어갈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예상의 치가 그냥 수치로만 보지 말라고. 너무 낙관론이나 보다. 근데 선생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는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엔솔만 보자고. 그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야. 액티브 들어오면 더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XY축에 삼성전자 엔솔 놓고 매일 종가 봐. 둘 다 저점 나 있어. 3월 10일부터 편입돼. 하나 올라가고 하나를 죽여. 그러면 장 못 가. 같이 떨어지면 우리 폭락하는 거고. 같이 올려. 그러면 더 이제 급등하는 가는 거고. 그걸 3월 11일부터 카운팅 합시다. 이게 세 갈래네요. 그치. 가치가 아니면 또이 아니면 밑으로 가. 아니지. 더 많지. 세 개를 딱 넣어봐. 세 개가 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복잡해. 더 밑에는 마이너스. 복잡해. 머리 아파. 그냥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누구예요? 블랙록이에요? 누구예요? 블랙록. 이게 디시전 트리잖아. 디시전 트리 세상에 이렇게 갈라치기가 난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따라서 매일 이 변동이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내가 노상 우리나라 ATM기 갖고 논다. 그래서 꼬리 변동, 꼬리칸의 운명. 그래서 300만 원 갖고 계속 하루는 어저께는 콜에서 300, 오늘은 풋에서 200.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 변동성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갇히게 하고, 종목은 지금 화려한 게 꽤 많아. 근데, 화려한 게 전체 20%도 안 돼. 그게 또 그쪽으로 눈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같은 섹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IT인데, 나 코리아 서킷, LG 노텍, 간단히 얘기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대덕전자 이런 것들 갖고 있어. 내가 딱 찍었는데 그거야. 이 장 3,500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체감 지수가 3,500이야. 근데
BH, KH바텍, 서울반도체 이분들 2,500 깼어. 응? 이런 옷 이런 거 간단히 해서 우리가 주로하는 물류나에도 HMM,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갖고 있어. 지금 3,100, 200이야. 이런 종목.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같은 섹터 내에서 또 아직까지 징글징글하고 있는 종목들 갖고 있어봐. 뭐야 체감지수가. 이게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해. 그래서 요새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지? 안달 바이러스하고 징징 바이러스잖아. 다 떨어지거나 다 오를 때는 괜찮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그냥 떨어지는 것 같고 저건 왜 올라? 그럼 오르는 것만 보이거든.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게 이 낙차를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갖고 있지 않고 저걸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이 플러스만큼 나는 손해본 거야. 그리고 막 그렇죠. 그때 되면 옛날에 막 차트가 생각나면서 내가 이 시점에서 손질하고 이걸로 다 섰어야 됐는데 막 이런 생각. 그런 후회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차별화의 박탈감이 갖다 해서 사람 스트레스 지수를 어마무시하게 높이는 장이라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걸 장을 잘 스무다하게 견뎌내. 그러니까 오죽하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사업 보고서나 쓰든지 아니면 공부하라 그러든지 이러잖아. 이게 견디기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늪이야. 그럼 늪에 빠져 있어. 그러면 늪에서 해고치 나가려면 더 안 돼.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든지 안 보는 방법을 하든지 더 떨어진 걸 적은 금액으로 넣고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언젠데요? 1년 중에 어느 날이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내가 사놓고 1년 중에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거나 사놓고 기다리면 그때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아무 종목이나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고려를 한 다음에 1년 진입을 중에 해야 돼요. 어느 날이,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어. 보면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더라. 한 10에서 20% 정도만 이렇게 좀 혜택 받고 나머지들은 다 고통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 그게 시장의 정답이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 화려한 10% 들어올 때까지 어떤 건 10년 걸려. 내가 10년을 3번 이상 들어오니까 그거를 3개나 5개 앞서 그 세상 올 때까지를 기다려서 먹고 나와갖고 한 번 끝났지. 이걸 3번 하면 지수 전혀 1000 가든 4000 가든 막 상관없이 그거를 키운 사람이 구자가 큰 자산가가 되는 거고 1년? 무지 짧은 시간이야. 이 투자의 세상에서는. 내가 2000 몇 개 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거기에서 똑같은 노래야. 원숭이 보고 찍은 거랑 내가 찍은 거 고민한 거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원숭이 생각 없이 무작위 전략이잖아. 우리는 어느 선부터 떨어진 거를 들어가서 더 떨어지 이 로직이잖아. 네. 오히려 이런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상승 파동에서 종목을 찾아야 돼. 상승하는 돌아설 때? 아니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 코리아서킷 이런 것들이 한번 봐봐. 33,000원에서 25,000원, 27,000원 눌린 목대 사는 거야. 각도 대우조선해양도 28,000원, 25,000원. 흠도 처음 31,000원에서 37,000원까지 3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조정했다. 그게 오늘 35,000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승 파동 중에 눌린 목대. 그럴 때 오히려 트레이딩 강화. 그럴 대신 가는 것도 있지만 더 떨어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눌린 목대 사는데 손절 낚아 딱 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성질 급하고 안달 바이러스, 징징 바이러스 일 때는 기다릴 줄 모르는 분은 그런 것만 해야 돼.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 같은 거는 증권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들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말고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근데 또 그럴 때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굴려서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큰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시간 여행이라 할 때는 내 때가 올 때가 3년에 한 번씩 해서 10년 구조로 가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말이 화려하고 잘 수익 날 것 같지. 해봐.
구자 녹아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 5%, 7% 손절 30번. 이게 아닌 것 같죠? 성공 딱 찍었어. 성공하는 것 있는데 계속 손절돼. 어떤 거는 10번 손절해. 그럼 나는 내 딴에는 3% 손절했어. 10번 해봐. 3%가 얼마 되나. 이런 걸 자꾸 착각을 한다. 그럴 때는 가만히 평가 좀 갖고, 그래서 절대 법칙이라는 게 내가 하나 있잖아. 30에서 50% 빠지면 한 번 사고, 거기서 30에서 50% 보면 또 한 번 사고, 거기서 또 한 번 30에서 50% 보면 마지막을 사면 절대, 그럼 평균 단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절대 법칙 요거 하나야. 그러면 그때 이제 금액을 여기서는 1,000만 원 사고 2,000만 원 사고 밑에는 세 번째는 3,000만 원 사면 이건 평균 단가 확 낮아지지. 그러면 나중에 갈 때 큰 수익이 나. 오히려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조금 사고 정말 바닥이다 생각했을 때 많이 사야 되는데 처음 살 때 선생님 한 1,000만 원 샀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올라가잖아요. 조금 차트가. 그러면 가나보다 탁 실었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해서 10개 이상 하지 말라는 게, 한 종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종목에 얼마를 투여할까 하는 걸 첫 번째 고민. 나는 1,000만 원. 1억을 기준으로. 나는 3,000만 원. 나는 거의 몰빵 7,000만 원. 그거를 일단 선택하는 게 그 성격이나 기업의 대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 설정됐어. 그래서 한 3,000만 원 설정됐어. 그럼 처음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두 번째가 그거보다 500만 원 넣었어. 그럼 1,000만 원. 그럼 1,500 넣었지. 마지막 1,500만 원. 그럼 3,000 되죠. 근데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나 1,000만 원 있어. 이거 한 6개월 정도 놀리는 돈인데 써볼까? 이 종목 괜찮네? 그럼 매수 1,000만 원 확! 아니면 오늘 뭐 반절 사고 한 내일 모레 보니까 움직임 괜찮은 것 같아. 또 사고 왜 안 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망가지는 개념이고, 첫 번째. 왜냐하면 1,000만 원 다 샀어. 근데 거기서 20, 30 빠졌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담보로 해갖고 또 이렇게 증권에서 막 꼬셔. 아니면 무슨 론이 자꾸 문자가 와. 그래갖고 뭐 이제 뭐 여기다 걸어버려. 근데 레벨 거기서 또 빠지면 이게 강제 청산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제기 못해. 아니 근데 너무 귀신같이 내가 손해인 걸 어떻게 알고 막 돈을 빌려준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그 빅데이터 팔잖아. 나 팔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그 데이터를 왜 받아? 증권 거래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데이터에서 막 뿌리면 그 중에서 한 3, 40분은 똑같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정에 놓인 거라고. 벌었으면 누가 쓰겠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자 그래도 요거만 한 2, 3천 원만 올리면 요거 이자 하고 빼야지. 크게 이게 완전히 그냥 엮여버려 갖고 그냥 거기서 기회를 안 주면서 내 거 다 털린 다음에 그냥 내 현금만 갖고 있으면 더 빠져도 견디면 돼. 근데 거기서 레버리지 일으킨 것 때문에 담보 부족이나 깡통 나가서 다 내 거 아웃이, 내가 주가를 저가를 만들어줘. 내가 털리는 날이. 그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해? 난 다 털리고 났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선생님이 정배열이 된 것에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HMM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 다시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35,000원이니까 난 요번에는 31,000원대나 3만원대 오늘 할래. 그러니까 판 거에 10% 빼고 강제로 20% 빼, 물량을. 20% 정도 빼면 35,000원짜리가 얼마야? 7,000원 정도 빠져야 돼. 그럼 28,900원이야. 10%라면 4,000원 정도. 그게 3만 원이야. 31,000원. 그럼 그 사이에 달래, 들어오면. 요번에도 그 10% 정도 늘린 그 수치까지 조정했다가 다시 갔어. 대우조선의 양도 그렇고, 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할래. 그럼 한국가스공사는요? 그건 무거운 거야. 그건 10% 늘리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4만,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에 10% 늘려면 얼마까지 조정해야 돼? 4,100원. 4,100원이니까 4만 원을 살짝 깨거나 4만 원 사이. 그거 오면 당연히 하지. 근데 이런 무거운 종목은 2, 3천 원 조정이 한 달 될 수도 있어. 무거운.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나는 게 또 1,000원, 2,000원 올렸다 그러니까 47,000원과 42,000원에서 1, 2개월 이렇게 수렴될 수도 있잖아.
이게 5만 원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생님 이번에 LNG 수입분의 80%가 유가와 연동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고유가가 지속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고유가가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 에너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오를 거라고 했잖아. 그럼 오르면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국 그러니까 가스요금 그게 최종 목표가 5만 원이 넘는 건데 나는 그 4만 5천에서 그 10% 5만 원을 남 드세요. 아니 그리고-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다 먹어야지 왜 나 안 먹으라 그래요? 한국전력까지? 한국전력 갈래? 그러면 전력 요금도 올리는데 그 여기서 10% 에너지 때 얘는 20% 에너지 줄 것 같아. 위치상으로. 그럼 난 그런 머리 쓰겠어. 또 하나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때문에 또 유가 때문에 또 연결고리해서 또 뭔가 요새 이제 건설주가 서서히 움직이잖아.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날씨 풀리면 건설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시작해요 선생님. 아직 땅도 안 파고 흙도 안 팠는데 건설주 왜 움직이는 거예요?